자, 여러분들 에너지와 환경 이게 연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동영상으로 한 25분 정도 좀 한 3차례 정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학습을 좀 했으면 해요. 자, 에너지와 환경 2장은 크게 연력학에 대한 복습하는 내용 보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전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오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석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리고 지열 에너지가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지열에 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력학에 대한 복습 내용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과 온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에 잘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온도, 템퍼러처라고 하는 것은 내부 분자 움직임에 대한 바디의 열 에너지를 특징 짓는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량이죠. 델타 Q 열량은 비열에다가 C는 비열과 온도차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가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뭐 내부 분자들이 바이브레이셔널 하기도 하고요, 로테이셔널 하기도 하고, 뭐 트랜슬레이셔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들의 그 위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총합을 나타내는 값인데요. 여러분들 연력학 책이나 열전달 책을 좀 한번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게 에너지 단위인데요. 에너지 단위 중에서 여기 보면 칼로리라는 거가 있고요. 이제 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결국에는 1칼로리예요. 그렇게 있죠. 그리고 1칼로리는 4.2줄. 그래서 이 줄은 1에 관한 단위고요. 이 칼로리는 열에 관한 단위인데요. 열과 1이 모두 에너지로서 등가 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암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요. 1칼로리가 4.2줄인 거 꼭 좀 익혀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잠열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턴트 히트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턴트 히트라고 하는 것은 상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이죠. 그래서 vaporization,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든가, 혹은 fusion, 뭐 고체가 액체가 된다든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얼음이 뭐 녹는다든가, 이 액체가 얼음으로 바뀔 때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2장, 우리 교재 2장에 보면 처음에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예, 교재 보면 2.1절에 이와 같이 열과 온도 이런 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2절은 열전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온도차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죠. 우리 뭐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크게 3개의 열전달 메커니즘이 있고, 이 전도열 전달의 경우에는 보통 움직이지 않는 유체나 고체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전도는 퓨리의 열전도 법칙에 따라 가지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온도차, 거리, 길이에 따른 온도차에다가 더멀 컨덕티브 버티를 곱한 양이 Q 열량과 동일하다는 그런 퓨리의 법칙을 사용해서 열전달량을 계산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 2.4식도 한번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정상 열전도에서 정상 상태가 확립되는데 소요되는 특성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쇠구슬을 뜨겁게 가열한 다음에 이거를 물에다가 첨벙 집어 넣으면 점차적으로 온도가 물 온도로 이제 접근해 가죠. 쇠구슬의 온도가. 그때
그 정상 상태가 확립되는데 소요되는 특성 시간을 우리가 식 2.5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이제 그 상당 부분 우리 실제 기계공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MCP 델타 T, 여러분들이 내가 외우라고 했던 질량 유량과 그 다음에 비열과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열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표면과 유체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한 뉴턴의 쿨링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류를 통한 열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죠? 너센 넘버라고 하는 거 K분의 HD예요. K분의 HD. 그래서 여러분들이 힙 플럭스를 구할 때 너센 넘버에다가 캐릭터리스틱 랭스, 더멀 컨덕티비티 온도차를 곱해주면 바로 이 열량이 되죠. 그 다음에 복사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 형태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 우리가 복사열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은 그래도 심플한 식이죠. 표면 온도의 상승에서 주변 온도의 상승을 뺀 거에다가 이미시버티 곱하기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열 전달량을 구할 수 있어요. 뭐 지난학기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열 전달 책을 살짝 들춰보거나 우리 교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온실효과라는 거가 있는데요.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기에 의해 적외선 흡수, 대기에 의한 적외선 흡수에 의해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이거를 그 온실효과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온실효과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효과가 없다라면 이 대기가 굉장히 온도가 차가울 텐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온실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한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대기가 존재하는데요. 이 대기에서 지구에서 내보내는 적외선을 좀 흡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온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도달한 에너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그 우주로 내보내는 그 열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평형 온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기로부터 혹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그 열 에너지를 지구가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부터의 복사 에너지는 보통 적외선 형태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온도가 높으면 높은 물질일수록 그 자외선이라든가 파란색 짧은 파장에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이 온도가 낮은 그런 그 물체는 적외선 혹은 붉은색에 가까운 그 전자기파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 대기에 있던 뭐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대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 이와 같은 그 가스들이 이 적외선을 흡수하게 되고 다시 재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재복사 양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러한 대기 환경이 만들어졌죠. 우리 지구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고 있는 그 CO2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증가한 거죠. 원래는 지구 온도가 우리가 살기 편안한 온도로 돼 있었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리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온실효과는 아주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너무나 많은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가 너무 많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3절 우리 책 2.3절을 보면 연력학체 1법칙이 나와 있죠. 연력학체 1법칙. 그래서 고립계죠. 고립계 측면에서 보면 들어온 열량과 그 개가 해준 열 에너지, 일 에너지죠. 그거를 뺀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게 연력학체 1법칙이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항상 보존된다. 그것도 연력학체 1법칙이니까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좀 알아두도록 해요. 그 다음에 2.4절 같은 경우는 증기발전소 밀폐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발전소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 뭐 소개를 하겠지만 랭킨 사이클이죠. 그래서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보일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터빈, 그다음에 응축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압축기는 이게 조금 펌프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압축기로 되어 있네요. 뭐 펌프가 실질적으로는 물을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이 증기 발전소에서는 압축기 대신에 펌프가 좀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발전소의 효율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1- 보일러로부터 공급된 열량분의 그 다음에 이 Q2는 실질적으로 이 응축기를 통해서 배출된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전소 효율은 1- 보일러로 공급된 열량과 그 다음에 응축기를 통해서 배출된 열량인데요.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Q1분의 Q1 빼기 Q2인데요. Q1분의 Q2가 바로 터빈에서 한 1이 돼요. 그래서 이 효율은 결국에는 이 보일러로 공급된 열량분의 실질적으로 그 터빈에서 한 1, 그게 바로 이제 발전소 효율이 되겠죠.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pH 다이어그램에 그려보면 이 열을 공급하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뺏는 과정이 등 온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되겠죠. 이상적인 사이클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라면 이 Q1이 T1 곱하기 델타 S, 여러분들 엔트로피 정의 알죠? T1 곱하기 델타 S, T2 곱하기 델타 S, Q2가 그래서 동일한 엔트로피 변화가 분모하고 분자에서 지워져서 1 빼기 T1분의 T2 형태가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다음 2.5절 유용한 연력학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엔탈피의 정의도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더하기 다음에 압력 곱하기 스페시픽 볼륨,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최적 스페시픽 볼륨이죠. 그게 바로 엔탈피의 정의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압력 곱하기 부피다.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등압 과정에서의 열전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압 과정에서 열전달 같은 경우에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의 열량의 변화는 엔탈피의 차랑 굉장히 동일한데요. 보통 기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보일러에 공급된 열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보일러로 들어오는 입구에서의 이 물, 그러니까 스팀의 엔탈피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출구에서의 스팀 엔탈피를 H2라고 하면 그 차이만큼이 바로 보일러로 공급된 열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일러에서의 과정은 물론 등압 과정이죠. 그럼 뭐 압력 강화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라면 등압 과정이고요. 그런 경우와 같이 유용하게 우리가 보일러에 공급된 열량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다양한 열교환기라든가 이제 그런 열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엔탈피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단열 압축 혹은 팽창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열량은 그 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찬가지로 엔탈피 차이로 구할 수가 있어요. 터빈 입구하고 터빈 출구의 엔탈피를 각각 H1, H2라고 한다면 터빈 입구 엔탈피에서 터빈 출구 엔탈피를 뺨으로써 우리는 터빈이 한 2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압축기는 물론 그 1번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2번보다 낮죠. 왜냐하면 압축기는 내가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뭐 미케니컬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의 에너지보다는 2번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압축기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공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압축을 했느냐 그 양을 계산할 때는 H1 빼기 H2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고 정의는 엔탈피의 변화는 이 온도분의
델타 Q 이렇게 리버서블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 열전달이 리버서블하게 가역 반응으로 열전달이 발생할 때나 가능한 이러한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온도, 이 가역 반응으로 열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온도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델타 Q 리버시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무질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손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연력학에서 프로세스 과정에서 손실의 대표적인 예는 뭐 열 전달이 발생한다라든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전달이 발생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해 가지고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손실을 의미하는데 그런 손실이 없이 프로세스가 발생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이 등엔트로피 과정이다.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손실이 없으면서 이 프로세스 과정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절 결국에는 그 이제 랭킨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요. 2.6절 여러분들 물론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오늘 지금 수업하는 내용 요약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당연히 그 여러분들 pH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액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하고 기체인 이상 혼합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superheated vapor 건조 상태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pH 다이어그램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좌측편은 이 돔 좌측편은 물, 돔 안은 물과 증기의 이상 혼합물,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은 건조 공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과 기상의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투페이스 상태, 이상 상태의 비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이 VF라고 하는 여기 F요. 이 F는 뭘 의미하죠? Saturated liquid 상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G는 Saturated vapor 상태를 의미해요. 뭐 그림을 잘 안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엔탈피 그 다음에 이게 압력이라고 하면 이게 등온 과정이죠. 등온 상태 물론 뭐 이런 상태로 실제로 되는데요. 이 지점이 F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이제 G가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 어떤 상태 뭐 이 상태다. 이 상태에서의 스페시픽 볼륨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 빼기 X 이 X는 건도를 의미하죠. 이 건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질량 중에 베이퍼가 차지하는 질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혼합물에 있어서의 비체적은 1 빼기 X 곱하기 VF specific volume liquid 상태의 saturated liquid 상태의 specific volume과 그 다음에 saturated vapor 상태의 specific volume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건도를 곱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은 굳이 스페시픽 볼륨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물성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인터널 에너지죠. U는 인터널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H는 그 엔탈피, 그쵸? 그 다음에 S는 엔트로피인데 다 같은 방식으로 Saturated liquid 상태의 인터널 에너지와 Saturated vapor 상태의 인터널 에너지, Saturated liquid 상태의 엔탈피, Saturated vapor 상태의 엔탈피, Saturated liquid 상태의 엔트로피하고 Saturated vapor 상태의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연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2.7절에서는 증기발전소에 대한 카르노 사이클의 단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증기발전소에 대한 카르노 사이클의 단점은 첫 번째가 고온 열원의 온도 T1이 일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봅시다. 터빈은 물, 증기, 이상 혼합물에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의 증기 부피가 매우 크다. 이렇게 세 가지 카르노 사이클의 단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은 뭐 여기도 또 하나 또 그려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게 엔탈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셔고 돔이 있다라면 카르노 사이클은 이런 형태로 그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응축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이제 컴프레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보일러 과정이고요. 열을 공급하는 이 과정이 이제 그 터빈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인데요. 이게 틀렸네요. 이게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S죠, S.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자, 그랬을 때 pH 다이어그램 좀 틀려요. pH 다이어그램 좀 틀리고요. PS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카르노 사이클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 터빈이 이 가스 터빈 스팀 터빈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랭킨 사이클.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그 응축 과정, 여러분들이 응축기를 통해서 발생 응축. 여기가 이제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일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여기는 터빈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다시 보면 고온 열원의 온도 T1이 일정해야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정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보일러의 화염으로부터 이 물로 열이 전달돼야 되는데 가급적 화염의 온도하고 이 작동 유체의 온도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다 효율이 높아지는데 어떤 그런 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터빈은 물 증기 이상 혼합물에 작동한다. 여기가 터빈이 여기 작동해요. 터빈. 근데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스가 들어가면 어떤 터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아니 액체가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혼합물의 증기 부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순수한 기체상으로서 터빈으로 작동하는 게 좋은 거고요. 여기 상태에서는 순수한 펌프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작동하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카르노 사이클의 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극복한 게 이제 랭킨 사이클이죠. 그래서 재가열이 없는 랭킨 사이클이 그림 2.9에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도록 하고요.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한번 해볼까요? 뭐 빨간색 펜이 여기 있네. 랭킨 사이클은 이거랑 좀 틀리죠. 랭킨 사이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펌핑은 액체 상태에서 펌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과정이 이렇게 슈퍼히트까지 만든 상태에서 가스 상태에서 터빈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응축 과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제 랭킨 사이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펌핑은 액체를 펌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하게 이제 가스 상태로서 이제 터빈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 보일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작동하죠. 이거를 이제 슈퍼히 시킨다고 하죠. 슈퍼히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화염의 온도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화염의 온도는 점점점 거꾸로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의 온도는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이나 그 다음에 그 열전달 시간에 배웠지만 보일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열교환기인데요. 그 열교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향유 열교환기하고 그 다음에 평형유 열교환기를 설명할 때도 대향유 열교환기가 조금 효율이 좋았던 이유가 이 온도에 대한 변화가 균일하게 열교환기 입구부터 열교환기 출구까지 균일하게 이제 온도가
그 두 고온 유체하고 저온 유체 사이에 온도 변화가 일정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냈듯이, 방금 카르노 사이클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온도가 이 고온의 화염하고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보일러 영역이 확대가 되면 온도 차이가 좀 줄어들게 돼서 효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가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이 슬라이드 다른 영상을 찍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